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산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파산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기 위해 이원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최근에 많은 분들이 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빚이 많을 때 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조언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파산이라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현재로 어떤 자기 본인이 어떤 지불해야 되는 빚이 있는데 네. 그 빚이 여러 가지 빚일 수 있겠죠. 뭐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어떤 소송과 연관해서 판결을 받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는 뭐 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이 없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빚이 있는데 네. 파산이 갖고 있는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이 파산 없이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봉급이 네. 4,000불, 5,000불 받는데 상대방한테 갚아야 될 빚이 10만 불, 20만 불이다 한다면 네. 평생 갚아도 못 갚죠. 못 갚는 이런 네.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가 파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예전에 제 사무실 오신 분들 중에서 믿는 분 중에 한 분, 두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빚은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인데 네. 믿는 사람이 이렇게 파산을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법도 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의지에서 다 되신 거니까 네. 파산을 하고 탕감은 받지만 언제든지 돈이 생기시면 네. 자연으로 본인이 가서 그분한테 돈을 갚아도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파산을 하고 본인이 어떤 자리를 본인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네. 그래야만 그나마 그 사람한테 돈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이제 한다고 해서 내가 파산을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자격 여건들이 있겠죠. 네. 그 자격이라는 건 간단하게 따져 보면 현재로 본인이 갖고 있는 빚이 얼마가 있고 또 이 빚이 어떤 빚이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가 있어서 그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제 파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챕터 7이라고 해서 liquidate bankruptcy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빚을 다 탕감을 받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던가 어떤 분은 전혀 파산할 거를 생각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파산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다.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네. 질문을 하고 또 파산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은 굉장히 큰 자기한테 어떤 인생에 큰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파산을 한다면 크레딧이 영 안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크레딧이 안 좋아지는 게 그 파산 레코드가 보통 크레딧 리포트에 한 10년 동안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0년 안에는 이분들이 뭐 어디 가서 크레딧을 어플라이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가족 파산을 안 하는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사실 미국은 이 신용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나라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가기에 이 크레딧이 없으면 혹은 크레딧이 망가지면 정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게 또 미국의 삶인데 또 이렇게 또 파산 신청을 할 때는 또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또 앞으로의 또 미래에 대한 또 그런 대비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내가 내 개인적인 소유, 뭐 집을 소유하면서 파산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개인 재산을 유지하면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렇죠. 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기본적으로 제가 손님한테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가능하면 파산을 피하는 게 제일 좋다. 네. 만약에 상대방하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클레임을 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클레임하는 게 10만 불이라고 한다면 파산하기 전에 최소한 뭐 2만 불, 3만 불 갖고라도 네. 상대방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다면 10만 불짜리를 2만 3만 불에 합의를 하고 그럼 파산을 피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 이제 파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럼 내 재산이 얼만큼 있어야 좀 파산을 할 수 있느냐? 네. 파산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집이 있는데 과연 파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죠. 네. 파산은 본인이 집을 갖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집의 에quity, 즉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는 에quity라고 한다면 현재 시세에 지금 현재 내가 은행에 빚하고 그거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집을 판다면 내가 현찰로 잡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네.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에quity라고 하죠. 오렌지 카운티일 경우에 보통 에quity가 집에 70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파산을 할 수가 있어요. 70만 불 미만일 때. 70만 불 미만일 네. 때. 근데 이제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네. 렌트 주는 집도 있는데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에quity가 한 30만 불 있고 네. 또 렌트 주는 집도 한 30만 불 있으니까 그런 집을 두 개를 다 킵하면서 에quity가 합쳐도 60만 불뿐이 안 되니까 네. 파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집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에quity가 30만 불이라면 집을 소유하고 파산할 수 있지만 네. 집에 에quity가 30만 불뿐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집에 또 어떤 세컨하우스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분은 파산하기가 힘들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파산한다면 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법정에서 파산 법원에서 허락하는 재산보다 더 많은 거를 갖고 파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파산 법원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다 차압을 해서 팔고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지는 이런 절차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이제 변호사들한테 상담을 하시고 과연 파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계산하셔서 파산을 하셔야 될 거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현재로 은행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 차도 그러면 파산해서 돌려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파산하면서도 본인이 차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앞으로 이 차는 내가 계속 쓰면서 은행에다 돈을 갖겠다고 약속만 하시면 차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저한테 여쭤본 게 그럼 은행은 쓸 수 있느냐? 네. 네, 은행은 뭐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런 건데 저런 건데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갖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자면 본인의 리타이먼트 펀드가 있는데 IRA 어카운트가 있다. 근데 IRA 어카운트가 한 10만 불이 된다. 네. 큰 돈인데 그래도 파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파산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떤 재산이냐에 따라서 어떤 재산을 킵하면서 파산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변호사한테 본인의 입장을 잘 얘기를 하시고 어떤 네. 재산인지 의논을 해서 그다음에 파산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파산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실소유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집만 있는 집. 해당이 그렇죠. 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재산으로 그렇습니다. 간주가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좀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빚을 지고 있을 때 예. 공동으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 뭐 각자 따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부부가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빚이 남편만 지고 있는 빚이 있어요. 네. 남편만 지고 있는 빚이고 와이프는 뭐 빚이 져 있지는 않는데 네. 질문이 그러면 이 빚은 다 남편 것만 있으니까 남편만 파산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경우에 때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네. 그 남편과 와이프의 재산이 네. 와이프가 혼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와이프가 집을 혼자 이름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네. 남편이 파산을 한다고 하면
그 와이프가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은 사실 남편의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공동 재산으로.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남편과 허즈번이 결혼하고 이혼했을 때 와이프 이름으로 혼자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남편이 그거는 와이프 거니까 내가 터치 못한다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건 내가 부부 공동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산할 때도 남편만 빚이 지고 와이프는 빚이 없다 하더라도 네. 와이프 이름은 어떤 재산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상태를 보고 파산을 가능한 건지 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웬만하면 허스밴 앤 와이프가 플랜컬스를 같이 해라.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남편만 했다가 나중에 또 와이프가 또 문제가 돼서 또 와이프가 또 파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네. 남편이 파산하면 와이프가 갖고 있는 재산에 또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남편의 소유권을 50%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할 때 한 건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저는 보통 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황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보통은 남편이 파산을 하면 와이프가 아내분이 크레딧이 살아있으니까 뭔가 다음에 또 차선책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상황마다 다른데 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변호사하고 얘기를 쭉 해봐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을 생각해봐서 네. 이분은 그럼 남편만 파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부가 같이 해야 돼 좋은지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레코멘데이션을 네. 하죠. 네. 전문가가 꼭 상의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네요. 이런 네. 부분은. 네. 네.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을 하면 보통 빚 독촉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전화나 편지가 중단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혹시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빚 독촉이 중단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중지가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파산이라는 거는 이제 파산을 한 거와 같이 동일한 어떤 혜택을 파산이 처음부터 끝날 시간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파산을 법원에 서류 접수하고 파산에서 완전히 탕감 맞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보통 4달, 5달 뭐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네. 그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automatic stay라고 해서 모든 채권 행위는 중지가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파산하시는 분이 현재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서 법정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잘못한 것 같고 돈을 민사소송 진행하는데 돈을 상대방한테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서 네. 경우에 따라서 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파산하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파산을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게 된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automatic stay라는 것 때문에 파산이 됐다고 법원에 통보가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산을 신청할 땐 나의 어떤 그 채권자들이 이름이 누구고 주소가 누구고 어떤 채무 관계고 이런 걸 쭉 하게 해서 이제 그 페티션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건 법원에서 편지가 그 채권자한테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보가 다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었던 그 소송조차도 판사한테 내가 파산했다는 서류를 보내주면 네. 그 소송 자체가 다 중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빚 독촉이라든지 어떤 소송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중단이 돼 있고 또 손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산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이런 잘못해서 내가 당신한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통보가 왔을 때 하는 건지 아니면 소송하기 전에 하는 건지 네. 소송 중간에 하는 건지 아니면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지 네. 이렇게 언제 하느냐 소송하는 시기가 언제 하나요? 근데 그거는 그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오신 분 중에 하나는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본인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그 상대방이 이분이 근데 그 사고 난 당시에 보험이 있다가 없는 시간에 딱 사고 난 거죠. 근데 사람도 다치고 막 해서 네. 이분은 보니까 뭐 자산도 그렇게 해서 파산을 해야 될 입장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한테 내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돈을 그러니까 얼만큼 데미지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기다려 봐서 우리가 합의로 할 수 있는 것만 합의로 해보고 아니면 그때 가서 파산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럼 기다렸다가 그쪽에서 소송한 다음에 해도 되고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각 케이스마다 소송을 해야 될 적정한 시기가 있거든요. 네. 무조건 먼저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네. 이분은 그러면 뭐 판결문 난 다음에 하자. 보통 파산 신청을 했을 때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파산을 신청 때 기각되는 경우가 지난 8년 이내에 뭐 파산을 또 했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자기가 재산이 다 있는데 재산을 다 얘기를 안 하고 파산 법원에 가면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본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다 여기 열거했느냐 페티션에.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면 거짓 그렇죠. 진술이 되는 거짓 진술이 거군요. 됐다면 네. 사실은 그건 형사법 책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한 파산을 못하게 법원에서 중지하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크레딧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파산 크레딧의 그 남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또 일상생활에는 또 우리가 어떤 그렇죠. 데미지를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년 그 크레딧 파산을 했다고 이제 그 10년 동안 크레딧 레코드에 남아 있고 네. 그 파산했다는 레코드가 있는 한은 보통 융자나 뭐 크레딧 어플라이 해당 이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거는 10년이 되면 크레딧 컴퍼니한테 연락을 해서 네. 물론 자진해서 그 10년이 되면은 그 파산했다는 레코드가 없어져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10년이 된다면은 자기 크레딧을 뽑아봐서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파산은 기록이 나오면 그 크레딧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네. 10년이 됐으니까 이 레코드 지워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 절차를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크레딧 폴트에 남고 10년이 넘은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크레딧 회사에다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지워달라고 신청을 하시면 네. 뭐 이유 달지 않고 그건 지워집니다. 네. 그러면 스코어는 다시 그때부터 쌓아가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빚을 개런티했다면 보증을 섰다면 파산 신청 후에 그 빚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어져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제 정말 이런 질문도 사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뭐 사인하는데 그냥 문제 없으니까 개런티가 필요한다니까 해달라. 네. 그래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크레딧 카드 신청할 때도 이 사람은 크레딧 없으니까 내가 대신 네, 해줄게요. 코사인을 코사인 하시는 해주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신청했던 분들이 빚을 막 남기고 갚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래서 코사인 하는 거, 그래서 개런티 하는 거니까 네네. 100% 책임입니다. 뭐 3분의 1씩 나누고 2분의 1씩 나누는 게 아니라 100%다. 100%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을 안 했지만 개런티거나 뭐 코사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것도 역시 파산 빚으로 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이유로 해서 파산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사인은 정말 신중하게. 근데 생각보다 저는 조금 뭐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네네.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믿고 사인했죠. 믿고 다 사인했다고 네.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맹점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너 얘기하고 기사에 써서 얘기를 하고 해도 항상 하시는 분들이 네. 얘기가 문제 생기고 와서는 믿고 했으니까 했죠 이런 얘기들. 근데 문제는 믿고 했는데 네. 본인은 믿어줘서 좋은데 나중에 문제는 본인이 다 책임질 그렇죠. 어떤 마음 각오를 하고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 사인에는 나의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이걸 그렇죠.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모든 빚들이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탕감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탕감이 안 되는 빚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해서 자녀 양육비라든지 이혼한 배우자의 위자료, 그다음에 세금. 네. 세금이 다 탕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거기에 굉장히 익셉션은 한 게 굉장히 자잘한 아주 또 작은 케이스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에서는 세금도 파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세금이 일단은 파산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학생 융자. 정부에서 그래서 스폰서를 해서 페더럴 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이 안 되고 요거 한 가지 재미있는 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건 모르실 것 같아요.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상대방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기 다친 그러니까 뭐 병원비라든지 자기가 그 pain and suffering 하는데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어떤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파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음주운전은 본인이 자진해서 어떤 인텐션을 갖고 술을 마셔서 무고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파산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사기로 소송을 내서 판결문이 났을 경우에 네, 그럴 땐 파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에 대한 사기인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사기나 아까 이제 드렁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이제 꼭 보는 단어가 있어요. 인텐트가 있었느냐. 어떤 이제 고의성이 있었느냐. 고의성이 있다. 예. 그래서 고의성이 있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빚이라든지 판결문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파산이 안 되고 형사법과 관련된 것도 이제 파산이 안 되고 네. 예. 그런 것들이 파산은 안 되고 네네. 대부분은 다 파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아까 학자금 융자 말씀도 좀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네. 파산 신청을 하면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이게 네. 정보 보조금이라는 게 뭐 SSI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생활 나이 드신 분들, 직장 없고 뭐 하신 분들 이제 생활 고생하시는 분들에 주는 돈 같은 거 못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받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파산한다는 것 자체가 또 생활고가 뒤따르기 따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빚은 제외하고 원하는 빚만 탕감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머지는 다 크레딧 카드인데 내가 이건 개인한테 아는 사람한테 돈을 껐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돈을 꼭 갚아주고 싶어서 이분은 파산을 내가 안 하고 싶다. 네. 근데 그렇지 법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요. 법은 무조건 모든 사람의 빚을 다 파산을 해야 되고 그런 네.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경우였냐면 그분이 꼭 고집을 해서 원래는 법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꾼 돈은 파산 안 하겠다고 해서 그분 빼고 파산을 했는데 네. 이분이 계속 자기한테 돈 달라고 괴롭힌다고 해서 다시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갚을래요. 못 갚으니까 네네. 이분이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돈 내라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파산할 때 포함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가능해요. 파산을 하고 추후에도 다시 케이스를 리오픈 대신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케이스를 다시 리오픈하고 그 사람을 채권자의 이름을 집어넣고 다시 절차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이중삼중 이렇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파산 다 해놓고 그다음에 돈 생겨서 내가 그분한테 꼭 갚아야 된다면 그때 갚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또 그분과의 관계가 또 개선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 중엔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크레딧 카드에서 책을 이제 체캐싱을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걸 변호사 비용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분은 그런 파산할 거 이미 알고 크레딧 카드 회사 돈으로 결국 변호사 비용이나 뭐 이런 거 쓰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분도 있고 파산할 걸 생각해서 크레딧 카드로 이 물건 주고 막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파산할 때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보고 이분은 이 돈을 크레딧 카드 쓰고 뭐 돈을 캐시했을 때 이미 이걸 갚지 않으려고 생각을 이미 했고 그 또한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파산이 안 됩니다 하고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럼 그건 파산이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제가 이거 다시 다 은행에다 집어넣고 3개월에서 4개월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모름지기 모든 것은 다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을 맞습니다. 우리가 지켜가면서 정말 나의 어려움에 법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정말 이런 악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애석하기도 가끔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렇다면 아까 잠시 말씀을 초반에 해주셨는데 탕감 신청 후 탕감까지 그러니까 파산 신청 후에 탕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4-5달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절차가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되는지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좀.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본인이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상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하실 게 크레딧 카운슬링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긴 지 뭐 한 1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제가 파산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려고 하면 네. 파산 신청하신 분이 크레딧 카운슬링을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냐면 이분이 파산하는 이유가 돈 매니지먼트를 잘못했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돈 매니지먼트를 좀 가르쳐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통해서 파산 신청하기 전에 카운슬링을 한번 해야 되고 네. 그 카운슬링이 끝나면 서티피케이션이 오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지만 파산을 접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카운슬링을 하시고 서티피케이션 오면 변호사가 손님이 주신 서류라고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빚, 네. 그다음에 텍스 리턴, 뭐 직장 문제 뭐 이런 걸 다 주시면 변호사가 페티션을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고 네. 접수하는데 보통 한 달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341A hearing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파산법원에서 선임한 어떤 변호사들하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페티션을 다 검토를 하고 네. 제대로 했는지 질문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에 이의 제기하고 싶은 채무자들의 변호사들이 그 히어링에 나와서 이 재산은 어땠냐 뭐 했냐 뭐 이런 질문을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RS에서 냉장고를 샀는데 네. 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CRS의 변호사가 와서 그 냉장고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네. 봤어요. 실제로 구입을 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직 갖고 있는지. 아직 갖고 그럼 다시 있는지.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341A 히어링이 끝나면 그다음에 뭐 기다리시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보통 한 60일에서 90일 이내에 네. 파산법원에서 모든 빚이 청산됐다고 통보가 받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후가 모든 파산이 완결이 되는 거겠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오늘 전체적으로 파산 신청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파산은 뭐 누구나 다 사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파산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면 평생 그 빚에 눌려서 결국은 자기 인생에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파산은 꼭 하셔야 되는데 과연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네. 본인이 내가 재정적으로 어떤 결정을 지금 했다면 그 결정이 파산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문제가 될지를 변호사와 의논해서 꼭 필요한 파산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에서는 파산 신청에 대해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중요한 법적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파산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또 그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 714-634-1234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